파라 줄거리. 랠프는 피이에게 프랭크의 소식을 전하고 살인죄로 30년간 감옥에 있었던 프랭크는 출소 후 드로이다로 돌아와 정원을 가꾸며 지낸다. 개성이 강한 저스틴은 연극 배우가 되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꿈을 쫓아 떠나고 아들 데이는 신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가족들에게 밝힌다. 하느님에게서 도둑질한 줄 알았던 랠프의 분신 데인을 결국 잃는다는 생각에 매기는 절망하지만 데인을 랠프 신부가 있는 이탈리아로 보낸다. 저스틴이 칼로 된 극장의 공연 시즌을 끝내고 보스웰 저택에 작별 인사를 했을 때는 데인이 로마에서 생활한 지 2개월이 지난 후였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많은 잡동사니들을 모아놓았지. 저스틴은 옷과 신문들, 산더미같이 쌓아둔 상자들 틈에 파묻혀 투덜댔다. 매기는 이미 산더미같이 물건들이 쌓인 침대 위에 상자를 던지며 저스틴, 넌 정말 어쩔 수 없구나. 드로이다 식구들이 너한테 깨끗하게 종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이 모양이니 말이다. 그게 다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제 아셨겠죠. 매기는 커다란 통에 상자에 담긴 것들을 옮겨 넣었다. 이것은 디바인 부인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 다음에 이 방에 들어올 손님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어쨌든 일이 끝나자 그들은 매기가 몰고 온 스테이션 외곤을 타고 매기가 묵고 있는 호텔로 향했다. 드로이다 목장에서 팜비치나 아발론에 집을 한 채 사두면 좋겠어요. 저스틴이 그녀의 가방을 두 번째 방에 갖다 놓으며 말했다. 해변에서 뛰노는 일은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그러면 어머니도 자주 이곳에 오시게 될 테니까요. 안 그래요, 엄마? 내가 시드니에 뭐 때문에 자주 오겠니? 지난 7년 동안에도 2번밖에 오지 않았는데. 한 번은 대인을 배웅했고 또 지금은 널 배웅하러 왔는데 집을 사더라도 이용할 사람이 없을 게다. 어머니는 드로이다 말고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세요. 전 드로이다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파요. 하지만 너도 나이가 들고 철이 좀 들면 드로이다로 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매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대인도 그럴 때가 있을까요? 침묵이 흘렀다. 히말라야호는 3일 후에야 다링항을 출발했다. 그 배는 아름답고 오래된 배였다. 그러나 영국까지 수에즈 운하를 거치면 4주, 희망봉을 거치면 5주나 걸리는 속력이 느린 배였다. 1등실에 탄 사람들을 보니 여행이 아주 재미있을 것 같던데요. 멋쟁이도 몇 명 있어요. 내가 왜 1등실을 고집했는지 이젠 알겠지. 글쎄요. 저스틴, 넌 정말 어쩔 수 없는 고집불통이구나. 엄마는 그런 너를 보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구나. 제가 엄마를 괴롭히는 존재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전 저대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전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를 닮았거든요. 그들은 가볍게 포옹을 했고 매기가 통로에 몰리는 사람들 틈으로 사라져 시야가 보이지 않았다. 저스틴은 갑판으로 나가 부두에 서 있는 어머니에게 손을 흔들었다. 멀리서 보니 어머니는 50이 다 된 여자와 같이 보였다. 갑자기 배와 부두의 버팀목 사이가 벌어지며 작별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가까운 곳을 작은 배를 타고 왕래하던 때와는 다른 항로를 따라 배는 유유히 넓은 바다로 나섰다. 1900km를 지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다. 저스틴은 돈이라는 것이 런던을 아주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저스틴에게는 나이트브리지 가까이에 있는 켄싱톤에 중앙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조그만 아파트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호주 사람들이 모여 사는 캥거루 빌리지에 살 필요가 없었다. 여름이 오자 그녀는 로마로 떠나는 기차를 탔다. 그녀는 대인에게 해줄 말이 너무나 많았다. 저기 보이는 남자가 대인인가? 플랫폼에 서 있는 키가 큰 사람이 대인이란 말인가? 그는 파란 눈으로 창문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를 질러 부를까 했지만 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그녀는 그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서는 말했다. 이봐, 뭘 그렇게 찾고 있는 거야? 그는 몸을 돌려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붙잡고 바라보았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걸 보니 아직 철이 덜 들었군. 그는 그녀의 큰 여행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또 한 손으로는 그녀에게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가 항상 타고 다니는 빨간색 라곤다에 그녀를 태웠다. 데이는 경기용 자동차 광이었다. 운전면허를 받을 만큼 나이가 들자 경기용 자동차를 마련했던 것이다. 내가 편지에 쓴 대로 마땅한 여관이나 호텔을 예약해놨니? 난 독신자들이 우글거리는 바티칸에서는 지내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녀가 웃었다. 내가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조그만 하숙집을 마련해놨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할 줄 아니까 내가 없더라도 불편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로마에서는 영어면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의뢰 있게 마련이거든. 이럴 땐 너처럼 언어에 소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니. 하지만 나도 몸짓과 발짓에는 소질이 있으니까. 난 2달 동안 휴가를 즐길 수 있어. 그러니까 프랑스와 스페인을 적당히 둘러보고도 드로이다에서 1달은 지낼 수 있어. 난 그곳이 몹시 그리워. 그래, 난 그곳에 대한 미련이 조금도 없어. 나를 바보로 만들지 마. 드로이다와 어머니가 너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으니까. 저스틴은 손에 힘을 주었으나 그에게 대꾸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하숙집의 창가로 걸어가 나무가 2그루 서 있으며 그 밑으로 3개의 탁자가 놓여있는 초라한 광장을 내려다보았다. 대인, 응? 난 너를 이해하고 있어. 정말 이해해. 나도 알고 있어.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어머니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 엄마는 달라. 내가 엄마를 저버렸다고 생각하셔. 하지만 곧 이해하시게 될 거야. 나도 그러길 바래. 그리고 오늘 드브리 카사르 추기경을 만나기로 했어.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 줄은 알지만 상냥하게 대하겠다고 약속해. 그녀의 눈이 특이한 빛을 발했다. 약속하지. 그의 반지에 키스할게. 그녀는 머리를 매만지더니 거울에서 돌아섰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있을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또 오니? 디 콘티니 베르체즈 추기경. 그녀는 그 이름을 들어보았기 때문에 놀라면서 야, 넌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만 상대하는구나. 그래, 난 그런 자격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 그런 사실 때문에 이곳 사람들이 경원하는 일은 없니? 그녀가 분별 있는 질문을 했다. 그런 일은 없어. 엄청난 방과 주홍색 옷을 입은 성직자들. 그녀는 대인의 뒤를 쫓아 앞으로 걸어나갔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브리카사르 추기경은 미소를 머금고 서 있었다. 그는 정말 멋지게 늙은 남자였다. 저스틴이구나. 어서 오너라. 넌 엄마하고는 모습이 닮지 않았구나. 네, 전 얼굴이 닮지 않았다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한 의자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 웃음소리에 주인공 손에 끼어있는 반지에다 키스를 했다. 머리를 들어 까만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그 눈 속에서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15살 때나 지금이나 브리카사르에게서 사랑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 노인에게는 이상하게 다정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아가씨, 앉아요. 비토리오 추기경이 그의 옆에 있는 의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나비야, 안녕. 저스틴이 그 노인의 무릎에 앉아있는 잿빛 고양이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아주 예쁜 고양인데요. 그래요, 아주 멋지죠. 이름이 뭐예요? 나타샤라고 하지. 문이 열렸지만 차를 싣고 들어오는 차수레가 아니라 평신도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키가 작지는 않았지만 신체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키보다 작고 강하게 보였다. 그는 당당한 체구를 지니고 있었으며 까만 옷을 입고 있었다. 마침 잘 왔군, 라이너. 비토리오 추기경이 그의 맞은편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남자가 비토리오 추기경의 반지에 입맞춤을 하고 일어서자 추기경은 그 남자를 저스틴에게 소개시켰다. 라이너 미링 하르타임이라는 그 남자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멀찌감치 가서 앉았다. 그녀는 대인이 그녀가 잘 볼 수 있는 렐프 추기경 옆에 마룻바닥에 편한 자세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한쪽으로 몸을 기울여 다시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 고양이는 난소를 잘라냈나요? 저스틴이 물었다. 물론이지요. 물론이라고요.
이곳에 영주하는 사람들이라면 난소를 중성으로 만들기에 적합하겠군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린 자기 스스로 심리적으로 중성으로 만든다오. 전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아가씨는 여기가 못마땅하단 말인가요? 글쎄요. 왠지 제가 불필요한 인간이란 생각이 드는군요. 이곳은 방문해 볼 만한 곳이지만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가씨를 탓할 순 없지요. 그러나 아가씨는 이곳을 자주 방문할 테고 곧 우리 생활에 익숙해질 거예요. 저스틴이 웃었다. 난 처신을 잘한다는 것이 싫어요. 그랬다가는 제 못된 성질이 나타날 테니까요. 전 대인을 보지 않았지만 그가 이곳에 대해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스틴의 본성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스틴은 조금만 건드려도 반항적인 기질이 드러납니다. 대인이 말했다. 하르타임 씨는 저스틴이 잘 보이는 곳으로 의자를 옮겼다. 그 순간 고양이가 낯선 그녀의 손에서 벗어나 하르타임 씨의 넓은 어깨로 옮겨 앉으며 야옹하고 우는 바람에 모두들 웃었다. 나타샤의 음성은 변함없이 좋군요. 그때 하르타임 씨가 즐거운 듯이 말했다. 그의 영어는 거의 완벽했지만 미국식 발음을 하고 있었다. 웃음이 가라앉기 전에 차가 들어왔다. 하르타임 씨가 차를 따랐는데 그는 처음 소개받을 때보다 훨씬 상냥한 태도로 저스틴에게 차를 따라주었다. 그리고 그들 네 사람은 교황의 병세와 냉정과 경기 불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인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었으며 다른 세 사람은 유창한 화술을 구사하는 그의 의견에 진지한 성의를 보였다. 대인, 바로 기도를 드리러 갈 생각이라면 내가 누이를 호텔로 모시고 가지. 하르타임 씨가 말했다. 그녀는 그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그는 그녀의 팔을 잡고 운전수가 서서 대기하고 있는 검정색 리무진으로 안내했다. 멋진 자동차에다 운전사도 있는 걸 보니 아주 대단한 분이신가 봐요. 아직 소독 수상 정도는 되지 않았어요. 저스틴이 콧웃음을 쳤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이상하군요. 무슨 소리예요? 난 아직 무척 젊어요. 그래요. 난 이제 겨우 31살이에요. 그녀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그 말을 그대로 믿겠어요. 하지만 그 나이도 저에겐 많아 보이는군요. 난 달콤한 21에 한창 나이니까요. 당신은 괴물이로군요. 그럴 거예요. 어머니도 늘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괴물이란 의미가 뭐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머니의 설명은 이미 들으셨겠죠. 그런 설명을 요구했더라면 어머니는 당황하셨을 거예요. 날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곤 생각지 않소. 하르타임 씨도 괴물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내가 괴물이라고요? 좋아요. 괴물이란 다른 사람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고집이 어찌나 센지 꺾을 사람이 없고 분별력이나 도덕률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녀가 킬킬대며 웃었다. 꼭 당신을 두고 하는 말 같은데요. 전 분별력도 도덕률도 있답니다. 전 대인의 누나예요. 당신은 대인과 조금도 닮아 보이지 않아요. 더 닮았으면 큰일 날 뻔했군요. 그의 얼굴은 당신의 성격과는 달라요. 맞아요. 하지만 내가 그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더라면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신발을 신어요. 밖으로 나가야 해요. 그는 저스틴을 어느 식당으로 안내했다. 제가 주문해 드릴까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시죠? 저에게 어떤 종류든지 먹고 싶은 대로 말씀해 주세요. 좋아요. 전 파이와 약간의 스캠피와 솔틴볶아 한 접시, 그리고 카사타와 카푸치노 커피를 먹겠어요. 그리고 옆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해주면 더욱 좋겠어요. 아주 깜찍하고 얄미운 아가씨로군. 그가 인내심을 발휘하며 이탈리아어로 그녀가 말한 대로 주문을 했다. 제가 대인과 비슷한 점이 조금도 없어요. 그녀는 음식을 다 먹고 차를 마시며 약간은 서운한 듯이 말했다. 그는 수개월 전 대인과 처음 만났던 일을 생각하며 그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는 대인을 만나는 순간 그가 절반을 삭제해버린 드브리 카사르 추기경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드브리 카사르 추기경이 대인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그건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죠. 그런데 당신은 외삼촌 되시는 추기경과는 닮은 데가 없어요. 추기경이 외삼촌이라고요? 그녀가 무표정하게 물었다. 드브리카사르 추기경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당신의 외삼촌 아닌가요? 난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천만에요. 그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지역 담당 신부였어요. 그녀는 영리한 아가씨였지만 너무 피로에 지쳐 있었다. 추기경과 대인의 관계를 계속해서 의심한다는 것은 그녀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들의 관계를 그녀는 모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화는 여기서 그만해야 한다. 이제야 알겠군요. 그는 가볍게 말했다. 뭘요? 대인이 드브리카사르 추기경과 외모가 비슷하다는 건 말입니다. 네,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드브리카사르 추기경과 닮은 점이 많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저스틴이 유쾌한 듯 말했다. 아버지를 본 적이 없나요? 사진도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은 대인이 태어나기 전에 헤어졌다는군요. 그녀가 웨이터에게 손짓을 했다. 카푸치노 커피 한 잔만 더 주세요. 당신은 교양이 없어요. 앞으로 내가 주문하도록 해줘요. 싫어요. 난 내가 필요한 걸 옆에서 대신 찾아줄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건드리면 반항적 기질이 나올 거라던 대인의 말이 맞군요. 그래요. 난 누가 나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 일에는 간섭하지 않아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어요. 그가 입맛이 쓰다는 듯 대답했다. 당신 집안들의 여자는 다 그래요. 전통인가요? 그건 나도 몰라요. 집엔 여자들이 별로 없어요.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나뿐이에요. 하지만 남자는 많아요. 그러나 당신 세대에는 남자가 대인밖에 없는 거죠. 네. 어머니와 아버지가 헤어졌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다른 남자에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엄마는 무척 가정적인 여자인데 가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은 어머니와 닮았나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두 분은 사이가 좋으십니까? 어머니와 나 말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족적인 유대감은 있어요. 난 언제나 어머니와 대인의 사이가 좋은 것을 보고 나도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둘 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아마 나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어머니는 나보다 훨씬 멋진 분이에요. 만나 뵌 일이 없으니 뭐라고 말할 수가 없군요. 위안의 말이 될지는 몰라도 저스틴, 당신은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 좋아요. 그것은 당신과 우스운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친절하시군요. 제가 모욕을 주었는데도 말이에요. 전 정말 대인하고는 다르죠. 대인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때문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이제 더 이상 대인을 화제로 삼고 싶지 않군요. 다른 이야기도 많으니까요. 확실히 당신은 인생이나 신에 대한 태도에서 그와는 아주 달라요.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도 되겠죠.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좋아요. 원하신다면 약속하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건 대인이나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1943년 7월 렐프 브리카사르와 만난 이후 하르타임에게는 많은 일이 일어났었다. 일주일 후 그의 부대는 동부전선으로 투입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있었다. 그는 전쟁 중에 두 가지 기억될 만한 커다란 일을 경험했다. 사리 A는 추위 속에서의 전투와 렐프 브리카사르의 얼굴이었다. 그것은 공포와 아름다움, 악마와 신이었다. 1945년 봄, 그는 폴란드를 거쳐 영국군이나 미국군이 점령하고 있는 독일로 갈 목적으로 폴란드를 거쳐 후퇴했다. 러시아군에게 잡히면 총살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덴마크 국경에서 영국군에게 투항했다. 그는 벨기에의 수용소에 보내졌다. 거기서 그는 1년 동안 빵과 죽으로 연명했다. 수용소의 장교들이 2번씩이나 그를 불러 호주에 가서 2년 동안 봉사를 하면 그 후의 생활은 자유라고 설득했지만 그는 히틀러를 증오했을 망정 독일을 증오하지는 않았다. 독일은 그의 모국이었다. 그런 그가 1947년 초에 돈 한 푼 없이 독일의 아이켄 거리를 걷게 되었다.
그는 다시 가난과 망각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라이너는 야망이 있었으며 머리가 좋았다. 그는 그린디의 회사에 들어가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전자학을 연구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지만 헐값으로 그린디의사에 팔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시장 조사를 면밀히 하던 중 조그마한 라디오 공장을 경영하던 미망인을 만나 결혼하여 회사를 자기가 운영했다. 그가 겨우 20대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능가했다. 그는 1951년 미망인에게 공장의 값을 시가의 2배로 보상해주고는 이혼했다. 그러나 그는 재혼하지 않았다. 1955년 서독에서 성공한 그는 의원이 되어 로마를 방문했다. 드브리 카사르 추기경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온 바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드브리 카사르 추기경은 그에게 실망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 이유를 잘 알았기에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없었지만 다음과 같은 작별 인사는 예상하지 않았다. 난 그대가 나보다 나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지요. 당신은 젊으니까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뿌려진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군요. 호텔로 돌아온 그는 울었다. 그러나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해 보았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것, 미래는 그가 희망하는 대로 가꾸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노력했다. 바티칸의 사람들은 그의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반려자들이 되었고 그가 절망하여 그들의 위로를 필요로 할 때 그는 언제나 로마를 찾아왔다. 저스틴을 바래다 준 후 그는 훈훈한 로마의 밤거리를 거닐며 그녀가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의 만남에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스틴의 모습에서 가벼운 흔들림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당돌하고 굽힐 줄 모르는 귀여운 괴물이었다. 그가 천주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든 용서해준다는 사실이었다. 천주님은 무신론적인 저스틴과 필요할 때까지는 감정을 억누르는 자신을 용서해주리라고 믿었다.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렸다. 시계를 들여다보니 시간이 아직 일렀다. 그는 비토리오 카스반자를 만나러 대리석 계단을 지나 그가 거처하는 방으로 향했다. 누가 다음 교황의 물망에 올라 있는지를 드브리 카사르보다는 이분에게서 해답을 구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프랑스와 스페인을 잠시 둘러보려고 했었는데 난 배꼽처럼 쓸모없는 사람이 됐지 뭐예요. 대인 때문이에요. 당신은 배꼽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알기론 소크라테스도 같은 생각을 한 것으로 아는데 라이너가 말했다. 소크라테스도 그랬던가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는 배꼽이 필요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배꼽을 떼어버렸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겉옷인 토가가 흘러내려 버렸지. 그녀가 웃었다. 그 당시 아테네에서는 토가를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신의 말에는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녀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레이너, 왜 내게 관심을 갖죠? 레이너가 아니고 라이너라고 발음할 수 없겠어. 아, 이해하지 못하겠죠. 호주에 가본 일이 있어요. 2번 갈 뻔했지만 용케 피했지. 그때 가봤으면 제 말을 이해했을 텐데 안 됐군요. 당신의 이름은 호주 사람들에게 상당히 마력적인 이름으로 들릴 거예요. 레이너, 레인. 다시 말해서 사막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비라는 뜻이죠. 그는 깜짝 놀라 담배를 떨어뜨렸다. 저스틴, 설마 내게 사랑을 느껴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 남자들은 다 이기주의자들이군요. 미안하지만 당신을 사랑하진 않았으니 염려 마세요. 그녀는 자신의 말이 좀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그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거죠.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더 멋있는 게 뭐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난 내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은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아요.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지. 그런데 조금 전에 어떤 것이 더 멋있다고 했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이죠.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만졌다. 당신은 제 친구죠. 그럼. 그는 미소를 지으며 동전을 트레비 분수에 던졌다.
따뜻한 마음씨를 갖게 해달라고 수백 번 동전을 던졌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 밤에 악몽을 꾸는 동안 다시 차가워지거든. 당신은 남쪽의 더위를 더 느껴봐야 해요. 다행히 그늘을 찾아도 섭씨 46도나 되죠. 당신이 더위를 느끼지 않는 게 당연하군. 그가 소리 없이 웃었는데 그것은 그의 오랜 버릇이었다. 당신의 영어는 훌륭하지만 미국식 영어예요. 전 당신이 어떤 훌륭한 영국 대학에서 공부하셨나 했어요. 천만에 벨기에 수용소에서 배우기 시작했어. 그 후 독일에 가서 영화도 보고 희극 배우들의 레코드판을 닥치는 대로 들으면서 공부했어. 그녀는 보통 때처럼 신발을 벗었다. 계란을 붙일 정도로 뜨거운 보도를 그녀가 맨발로 걷는 것을 본 그는 아찔했다. 말갈량이 아가씨, 신발 좀 신지 그래. 전 호주 태생이에요. 우린 신발을 신으면 불편해요. 가시덤불도 문제없고 석탄부리도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었다. 레인, 부인을 사랑했나요? 아니, 그녀는 당신을 사랑했나요? 물론, 그래서 나와 결혼했지. 불쌍한 여자군요. 이용하고는 차버린 셈이군요. 실망했어. 아니요, 오히려 당신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 여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전 그녀와 같은 운명은 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나를 존경한다고. 그의 목소리는 놀란 나머지 공허하게 들렸다. 왜 존경스럽지 않겠어요? 전 그녀가 당신에게서 찾던 것을 찾고 있지 않으니까요. 안 그래요? 야망이 큰 남자는 부인을 행복하게 해주기가 어렵지. 그가 서글프게 말했다. 그건 그 사람들이 부인을 대할 때 무엇이든지 명령처럼 했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만약 당신의 부인이었다면 그런 결과에 조용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의 입술이 떨렸다. 그래, 그녀는 희생적인 여자였지.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전 달라요. 당신을 꼼짝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하죠. 화를 내지 못하도록 내가 한술 더 뜨는 거죠. 저스틴, 당신은 정말 지독한 여자로군. 그런데 내 과거는 어떻게 알았지? 데인에게 물어봤죠. 물론 데인은 말해주었고 그 사실에 제가 조금 더 추리해봤어요. 틀림없이 당신은 엄청난 과거의 경험에 비춰 추리했겠군. 지능범. 남들이 당신을 훌륭한 배우라고 하지만 난 믿어지지 않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감정으로 나타내지? 인간적으로 볼 때 당신은 15세 정도의 다른 사람들보다 정서적으로 더 뒤떨어져 있어. 그녀는 깡총 뛰어내려 땅 위에 앉더니 몸을 굽혀 자신의 발가락이 가엾다는 듯이 꿈틀거리며 신발을 신었다. 발이 부르텄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의 말을 듣고도 노여움이나 분노를 나타내는 표정이 전혀 없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군요. 내가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할 수 없다면 배우로서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기다리다 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무대를 떠난 생활 말이에요. 난 무대를 버리고는 살 수 없어요. 일단 무대에 서면 난 내 자신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연극을 하는 데는 지성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서가 따르는 것 같아요. 연극이 단순히 울고 떠들고 웃는 일은 아니에요. 나 자신이 환경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비결이에요. 결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맡은 바 역할을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이 나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녀는 감정이 넘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났다. 레인, 생각해보세요. 20년이 지나면 난 자신에게 난 살인도 해보았고 자살도 해보았고 미쳐보기도 했고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패망을 시키기도 해보았노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가능성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종류의 인간들이 당신이라는 얘기군. 그는 일어나서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스틴,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은 무대를 떠나서는 인생을 생각할 수 없을 것 같군.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당신은 그럴 수 없어. 대인의 죽음.
드로이다 사람들이 로마에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로마가 시드니보다 먼 곳이 아니었을 것이다. 데인과 저스틴은 1년 중 한 달쯤은 드로이다에 와서 지냈는데 그 시기는 대개 8월이나 9월경이었다. 그들은 드로이다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였으며 모든 날짜가 그들이 오고 간 날짜를 기준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데인과 저스틴이 떠난 지 한 달이 됐다느니 몇 주일만 지나면 그들이 온다느니 그래서 7월이 되면 드로이다에는 발랄하게 약동하는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선물을 준비하며 어떤 음식을 만들 것인지에 모두들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편지를 써서 소식을 알렸는데 데인은 편지를 항상 규칙적으로 썼다.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 안타까운 일은 애써 쓴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2달이나 석 달씩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수십 통의 편지가 드로이다로 날아드는 것이었다. 저스틴의 경우는 얼굴을 붉히게 하는 대단한 이야기도 있었고 당돌하기도 했지만 의식의 흐름을 쫓는 그런 편지를 보내왔다. 매기는 두 아이에게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썼다. 데이는 외삼촌들로부터 규칙적으로 편지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대개 드로이다의 가족들의 건강 문제가 다루어졌다. 그들은 드로이다 여자들의 건강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외삼촌들은 저스틴에게는 그런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 어쩌다 그들로부터 편지가 오면 저스틴은 무척이나 기뻤다. 드로이다 사람들이 데인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은 주로 저스틴의 편지에서였다. 데인의 편지는 문제의 핵심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편지는 그와 반대였다. 오늘 레인이 런던에 왔어요. 그는 지난 주일에 로마에서 데인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이 기회에 내가 드로이다로 가기 전에 로마에 들러 데인과 함께 가는 또 다른 이유가 레인 때문이라는 걸 밝혀두고 싶어요. 내가 레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짐작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는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지난 주일에 레인이 로마에서 데인과 그 친구들을 만나서 마음껏 즐긴 이야기를 해드려야죠. 레인이 돈을 내서 데인이 다행스럽게 생각했다더군요. 데인이 로마의 한 바에서 무릎을 꿇고 수선화를 보며 워즈워드의 시를 읊는 모습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그는 10분이 지나도록 한 구절이 생각나지 않자 수선화를 입에 물고 춤을 추었대요. 데인이 그러리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겠죠. 레인은 오히려 그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공부와 수련만 하고 휴식을 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대요. 그는 순진한 애송이들과 지낸 것이 즐거웠다고 했어요. 아무튼 모두 데인이 수선화를 입에 물고 정열적인 플라멩고를 추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데인은 8년간의 수련을 끝내고 성직을 서품받을 수 있었다. 그것은 짧으면서도 긴 세월이었다. 드로이다 사람들은 그가 성직을 받은 뒤에는 호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드로이다를 항상 그리워했으니까. 하지만 그가 계속 로마에 머물 것을 바란다고 추측한 사람은 매기와 저스틴 뿐이었다. 그러나 저스틴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가 호주로 다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었다. 그녀의 생활이 호주에서만 지내기가 힘들다고 생각했으며 데인은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일을 정열적으로 해낼 것으로 믿었다. 우리는 대가 끊겼어요. 매기가 베란다의 따뜻한 한쪽 구석에 앉아 앤에게 말했다. 뭐라고 했어요? 앤이 다시 물었다. 대가 끊겼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신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남자들은 결혼할 생각도 않고 나에게만 아들 하나와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성직자가 되었고 딸은 노처녀의 길을 걸을 모양이에요. 그러니 드로이다도 이제는 끝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앤은 한숨을 쉬고는 말을 계속했다. 이곳의 남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어요. 아마도 땅이 남자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땅이 그런 것을 요구하고 땅에 매달리다 보면 육체적으로 힘이 모자라게 될 것이고 자연히 그런 생각들을 할 시간이 적어지죠. 그런데 당신네 가족들은 그런 쪽에는 약하잖아요. 아마 데인과 저스틴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저스틴은 시집을 갈 거예요. 왜 있잖아요. 레인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 말이에요. 그럴까요? 매기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 남자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그칠 것 같아요. 알잖아요. 7년이나 사귀었으면서도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을 보면 틀린 일이 아닐까요? 아닐 거예요. 난 저스틴을 잘 알죠. 앤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다. 그녀는 드로이다의 누구보다도 피와 매기보다는 저스틴을 더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생각하기엔 레인이라는 남자가 현명한 것 같아요. 그는 저스틴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들이 결혼할 시기는 저스틴이 레인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앤은 얼마 전부터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매기, 당신은 왜 대인의 서품식에 가지 않죠? 이상하잖아요. 대인이 신부가 되는데. 난 로마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어요. 난 드로이다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매기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러지 말아요, 매기. 당신이 가지 않으면 대인이 무척 슬퍼할 거예요. 난 내 몸만 건강하다면 비행기를 타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늙어서 비행기를 탈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로마에 가서 렐프 브리카사르의 능글맞은 웃음을 보란 말이에요. 차라리 죽고 말겠어요. 오, 매기. 왜 당신들 때문에 대인이 슬퍼해야 하죠? 그런 자존심은 뒤로 하고 로마에 가야 해요. 제발. 자존심이 아니에요. 난 로마에 가는 것이 두려워요. 난 그 일을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대인이 신부가 된 후에 호주로 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신학교에 있을 때처럼 방학도 없어요. 그러니 로마에 가야 해요. 도저히 못 가겠어요. 애는 내 두려움의 깊이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가서 보고 싶지만 그들이 나를 원할까요? 대인은 기뻐하겠지만 렐프는 그 사람은 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오래전에 잊어버렸을 거예요. 두려워요. 내가 로마에 가면 무슨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잘 알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잘 몰라요. 예감이고 느낌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감과 느낌과 싸울 수 있겠어요? 그건 기후에 지나지 않아요. 제발 혼자 있게 해줘요. 매기가 절규하듯 소리를 질렀다. 역에서 저스틴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대인이 아니라 라이너 뮤링 하르타임이었다. 대인은 피정 중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키스한 적이 없었고 단지 한 팔로 저스틴의 어깨를 끌어안을 뿐이었다. 당신은 곰이에요. 저스틴이 말했다. 곰이라니. 처음에는 고릴라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내고 보니 이제는 곰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릴라는 너무 심한 비교 같죠? 곰은 친절한 비교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하기야 고릴라나 곰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곰이 더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녀는 그에게 팔짱을 꼈고 키가 같은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대인은 어때요? 그는 늘 기도하지. 당신이 대인을 타락시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천만의 말씀. 그런데 오늘은 무척 예쁘게 보이는군. 그래요. 사실 런던의 양장점을 다 뒤지며 걱정을 했어요. 이 짧은 치마는 어때요? 미니라고 부르죠. 앞장서서 걸어가봐. 뒤에서 보고 말해줄 테니. 어때요, 레인? 파리에서도 아직 이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는 없었어요. 멋있어. 만약 당신같이 미끈한 다리를 가진 여자가 1인치라도 더 긴 치마를 입었다면 오히려 더 흉하겠지. 모든 로마 시민들이 나와 같은 생각일 거야. 그러면 바티칸 성직자의 시선도 끌겠네요. 말할 것도 없지. 하지만 내 시선을 끌지 그래. 그는 미소를 지었다. 벤츠 리무진에 오르며 저스틴이 눈을 크게 떴다. 작은 서독 국기가 날리고 있었다. 저 소형 국기는 언제부터 달고 다녔어요? 정부의 새 자리에 임명되면서. 그래요. 그런데 당신은 세계의 화제를 읽나요? 그런 걸레 같은 것은 읽지 않는 걸 잘 알잖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지만 동료가 보여주더군요. 빨간머리 호주 여배우와 서독 강요가 매우 뜨거운 사이라고.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저스틴과 라이너는 드브리카사르 주기경과 베르체즈 주기경을 방문한 직후에 드로이다에서 온 사람들을 호텔로 태워주었다. 외삼촌들만이 드로이다에서 왔는데 어머니가 오지 않은 것은 큰 충격이었다. 아무튼 그녀는 외삼촌들을 안내해야 했다. 그들은 무척 수줍어했다.
모두가 비슷비슷해서 누가 누군지도 몰랐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들은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호주 목장주의 모습으로 로마에 나타난 것이다. 좋은 승마형 장화를 신고 가죽을 여기저기 댄 털로 된 두터운 자켓과 흰 셔츠를 입고 낮은 회색 모자를 쓴 모습은 시드니의 축제 때는 신기할 것도 아니지만 여름인 로마에서는 희한한 구경거리였다. 저스틴은 레인에게 키스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외삼촌들에게 잘 대해주었다. 원체 말수가 적은 패시가 연설을 하게끔 했고 어디서인가 호주산 맥주를 구해와 마시며 친한 친구들처럼 대했다. 외삼촌들은 그를 좋아했고 그도 그들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는 역시 서독의 사업가이자 정치가였다. 라이너는 푹신한 안락 의자에 앉아 보부의 양털깎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저스틴은 그러한 라이너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실 그렇게 못생긴 남자는 아니었다. 넓은 광대뼈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알맞은 매부리 코에 짙은 눈썹이 직각을 이루고 있었다. 입은 상당히 아름다웠는데 크지도 작지도 않았으며 두껍지도 얇지도 않았다. 그는 담담히 고갯짓을 하더니 보보에게 양털 깎는 빗에 대해 물어보았다. 저스틴은 친구로만 대해오던 남자가 애인이 될 수 있다는 감정을 묘하게 느끼며 재미있어 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난 친구로 만날 거야. 난 그를 육체적인 접촉이 없는 친구로 오래 간직할 거야. 성당은 2만 명이나 들어가게 되어 있는 넓은 곳이었기에 심하게 붐비지는 않았다. 대인은 계단에서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머니가 오지 않은 것을 가슴 아파하고 있을까? 레이프 주기경은 그를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으며 그런 고통은 없음을 알았다. 수년 동안 데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한 사람도 그의 친구가 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며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 맥이, 당신은 왜 천주님께 바친 귀한 선물을 보러 오지 않았소? 그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며 그의 눈물은 내가 흘려야만 한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추기경의 모습으로 돌아가 자주 입지 않아 어색하기만 한 검은 양복을 입고 앉아있는 드로이다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보보와 잭, 휴이, 짐즈, 패시, 그 다음에 매기의 빈자리가 있었고 프랭크와 저스틴이 있었다. 저스틴은 클리어리가의 참석자 가운데 유일한 여자였으며 그의 옆에는 라이너가 앉아 있었다. 아마 저스틴은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 빅토리오 주기경과 렐프 주기경이 베푼 리셉션이 시작되자 한쪽으로 대인을 데리고 갔다. 높고 하얀 칼라의 검은 수단을 입은 그는 전혀 신부같이 보이지 않았고 신부복을 입은 잘생긴 배우 같았다. 그러나 그의 눈속을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눈속에는 어떤 내적인 빛이 번쩍이며 특이한 성스러움이 서려 있었다. 오늘 신부님, 저스틴이 물었다. 저스틴, 난 아직 그 말에 익숙하지 못해. 나 역시 오늘 성 패트릭 대성당에서 난생 처음으로 내 자신에 대해 이상한 것을 느꼈어. 난 이해할 수 있어. 만약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훌륭한 배우가 되기는 힘들었을 텐데. 그들은 방 한구석으로 가서 긴 의자에 앉았다. 아무도 그들을 방해하지 않았다. 데이는 라이너와 열심히 이야기하는 프랭크를 보면서 프랭크가 온 것이 무엇보다 기뻐 하고 말했다. 웬일인지 가끔 프랭크가 불쌍하게 느껴지곤 해. 저스틴, 왜 그럴까? 저스틴은 그 말에 대답은 않고 말했다. 엄마는 너무했어. 그녀는 이를 악물면서 말했다. 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저스틴, 그런 말은 하지 마. 난 이해하려고 노력해.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악이나 원한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난 마음이 상하진 않아. 난 저스틴 내가 나만큼이나 엄마를 잘 안다고 생각해. 곧 드로이다로 갈 거야. 그래서 엄마와 이야기를 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야. 그래, 아마 다른 아들보다 속이 좁은가 봐. 그녀는 입을 삐죽거렸다. 난 내가 너무 고집스럽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데인의 파랗고 친절한 눈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저스틴은 그가 자기를 동정하는 빛을 보이자 신경이 곤두서는 듯했다. 저스틴, 왜 라이너와 결혼하지 않아? 데인이 갑자기 생각이라도 난 듯이 물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멍하니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청혼을 하지 않으니까. 그는 내가 거절할까봐 그랬을 거야. 그렇지만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그녀는 무심결에 그 얘기를 잡고는 어릴 때 장난하던 식으로 말했다. 쓸데없는 소린 하지 마. 이 바보야. 어떤 말도 하면 안 돼. 알겠지? 난 레인을 사랑하지 않아. 우린 친구란 말이야.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는 나에게 회방을 놓으면 난 눈을 감고 앉아 널 저주할 테야. 넌 옛날에 눈 감고 저주한다고 하면 제일 무서워했었지. 데이는 머리를 젖히고 웃음을 터뜨렸다. 저스틴, 그런 저주는 효과가 없어. 이제는 내 마술이 누나의 것을 능가하니까.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사과할게. 됐지. 난 누나와 레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어. 글쎄, 7년 동안이나.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화제를 돌렸다. 데인, 난 오늘 아주 기뻐. 너의 이런 모습을 엄마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셨겠니. 그녀는 데인의 손을 잡고는 어릴 때 하던 장난을 계속했다. 그의 눈에서는 회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다가 사라졌다. 그는 어머니도 언젠가는 이해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이면 틀림없었다. 저스틴,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그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물었다. 무슨 부탁이든지 다 들어줄게.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2달 동안 즐길 수 있는 휴가를 받았는데 물론 드로이다에 가서 말도 타고 어머니와도 얘기를 나눠야겠지. 그 전에 드로이다에 갈 수 있는 용기를 키워야겠어. 그러니 나와 함께 2주일 정도 그리스 관광을 해주면 아마도 누나의 잔소리에 진절머리를 느껴 비행기를 타고 드로이다로 가게 되겠지. 오, 데인. 물론 그리스에 가야지. 좋아. 데인이 눈을 찡긋하며 우스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저스틴, 난 정말 누나가 필요해. 옛날처럼 귀에다 대고 대먹지 못한 얘기만 할 테니 우린 어린 시절로 돌아가겠지. 오늘 신부님, 그런 장난은 어울리지 않아요. 엄마를 만나본 뒤에는 천주님께 전념하겠어.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진 않을 거야.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내가 신부가 되다니. 저스틴은 라이너와 함께 파티장을 나와 데인과의 그리스 여행이 끝나면 드로이다로 갈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신은 할 일이 없는 장관이에요. 신문에서 당신이 호주의 빨간머리 여배우와 즐기는 플레이보이라고 말하는 것도 당연해요. 천만에, 난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 얼마나 많이 땀을 흘리는데. 라이너가 주먹을 쥐고 흔들어 보였다. 레인, 산책하실래요? 당신의 신발이 제자리를 찾는다면 상관없겠지. 요새는 신발을 신고 다녀요. 옛날과는 달리 미니스커트 때문에 타이츠를 입어야 쉽사리 벗어버릴 수 없어요. 신발을 신지 않으면 타이즈에 구멍이 나거든요. 이제서야 내 충고를 받아들이는군. 외면적인 것만이 아닌 내면까지. 착각하지 말아요, 레인. 그런 말은 당신 정보에게나 하시지 그래요. 물론. 당신은 자신이 매력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또 그 매력을 이용해 여자들을 유혹하기도 하죠. 그래, 난 잘 몰랐는걸. 하지만 그런 나의 매력에 당신이 유혹을 당했다는 건 잘 알지. 말을 마친 라이너는 그녀를 껴안고 키스했다. 그녀는 잠시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자 그가 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잡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난 당신을 사랑해. 그가 말했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잡고 있던 손을 놓더니 갑자기 두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눈은 열기와 공포로 들떠 있었다. 레인, 안 돼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녀는 헐떡이면서 말하더니 신발을 집어들고 돌아서서 뛰어갔다. 레인은 씁쓸해한 미소를 지으며 골련을 꺼내 물고는 천천히 길을 걸었다. 그는 가슴속에 품었던 새를 놓친 듯한 기분이었다. 순진한 소녀, 백지, 그녀는 언제나 어른이 될는지. 궁전의 창문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렐프 주기경을 만나려고 올라갔다. 렐프는 늙어 보였으며 몸이 불편했다. 그에게 진찰을 받으라고 말한 뒤에 저스틴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서품식을 보고도 그것을 모르는 렐프 주기경의 모습이 레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 호텔 로비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사람들로 붐볐다. 이윽고 방 안에 들어선 저스틴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 끝에 앉아서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얼마나 우스운 비극인가. 가장 아끼는 친구를 잃었다는 배신감으로 울고 싶었다. 그녀는 자기가 놀라서 도망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 이유가 키스 때문만은 아닌 것이 확실했다. 그는 결코 사랑의 경류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의 격정적인 키스에 그런 결심들이 무너지려고 하자 수치심을 느낀 것이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사랑을 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러웠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침대에 얼굴을 파묻었다. 눈물이 흘렀다. 라이너는 저스틴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한 회의를 알지 못했으나 데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물론 그것이 정말로 데인을 사랑하는 이유였다. 저스틴의 참된 모습을 아는 데인 역시 그녀를 사랑했다. 같은 핏줄이기도 했지만 추억과 어려운 문제와 괴로움을 서로 나누고 이해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레인과의 일들을 잊기 위해 많은 고뇌를 해야만 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침대 옆에 등을 켜니 침대 옆 테이블에 항공 엽서가 한 장 놓여 있었다. 클라이드 탈티남 로버트가 보낸 것이었다. 친애하는 저스틴, 극단으로 돌아와요. 지금 당장. 당신이 필요해요. 데스데모나 역인데 마크 심슨이 오셀로라면 올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군요. 당신이 출연할 생각이 있다면 내주 초에 연습이 시작될 테니. 데스데모나라고. 오셀로 역의 마크 심슨과 데스데모나. 런던에서의 데스데모나.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다. 그녀의 머리에서 레인과의 장면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다. 성공만 한다면 난 무척 바빠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레인과의 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내 삶에 자리 잡게 되겠지. 축하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녀는 레인에게 연락할 기분이 나지 않자 외삼촌들이 공동으로 쓰는 거실로 달려갔다. 패시가 문을 열자 그녀는 기쁨에 넘친 얼굴로 환호성을 질렀다. 맥주를 따요. 제가 데스데모나 역을 맡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그들에게 그녀의 얘기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데스데모나를 모르니까. 만일 그녀가 결혼한다고 해도 그들의 반응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보보가 찬 맥주병을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내가 너에게 맥주를 권해도 될런지 모르겠다. 반나절 전만 해도 그녀가 화를 낼 만한 말이었지만 그녀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화가 나지 않았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전 다 큰 여자예요. 그런데 외삼촌들은 레인과 함께 있을 때 내게 맥주도 권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맥주쯤은 마실 수 있어요. 맥주를 마신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라이너는 어디 있니? 짐즈가 맥주잔을 그녀에게 건네며 물었다. 그와 싸웠어요. 라이너와? 네. 내가 잘못해서 그랬으니까 나중에 사과할 거예요. 그녀는 맥주를 단숨에 마셔버리고 싶었지만 아저씨들이 오해할 것 같아 숙녀답게 살짝 마셨다. 마치 처음 마시는 것처럼. 라이너는 좋은 사람이야. 휴이가 눈을 껌뻑거리며 말했다. 네, 그래요. 좋은 사람이죠. 그녀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어요. 그렇죠. 그들은 의아해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프랭크가 살며시 물었다. 저스틴, 데스데모나가 뭐지? 저스틴은 신이 나서 떠벌렸다. 결국 그녀가 어느 날 밤에 목이 졸려 죽는다는 것에 겁을 내는 그들의 태도가 재미있기도 했다. 그러나 패시가 하품을 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그들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 수 있었다. 그만 가서 자야겠어요. 내가 떠는 수다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녀가 작별 키스를 해주니까 보부는 몹시 당황했으며 잭은 재빨리 떨어지려고 했고 휴이는 받아들였다. 짐즈는 홍당무가 되었고 패시와는 포옹까지 했다. 그러나 프랭크에게는 할 수 없었다. 그가 미리 얼굴을 돌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팔로 그를 끌어안자 다른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전율이 희미하게 와닿았다. 불쌍한 프랭크,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들의 방에서 나온 그녀는 레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교환은 그가 호텔을 떠나 본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래, 나중에 런던에서 만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레인, 두고 봐요. 영국을 당신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장소로 만들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 이름, 저스틴 오닐은 던져버리겠어요. 이제 데인에게 그리스에 갈 수 없다고 알리는 일만 남아 있었다. 데인은 이해해 줄 것이고 언제나처럼 미소를 짓겠지. 그녀는 동생을 사랑했고 레인과의 문제로 그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저스틴은 레인에게 편지를 썼다. 레인에게. 지난밤에는 미친 것처럼 달아나서 미안해요. 나도 왜 그랬었는지 모르겠어요. 하긴 당신도 좀 이상했잖아요. 사랑이니 뭐니 하면서. 어쨌든 사과할게요. 그리고 용서를 빌어요. 당신도 용서하겠어요. 제발 우리는 친구 사이로 지내요. 당신과 헤어진다는 것은 참을 수 없어요. 런던에 오시면 저녁이나 함께 들어요. 그때 정식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로 해요. 보통 때와 같이 저스틴이라는 서명만이 들어있을 뿐 애정을 나타내는 끝인사를 그녀는 한 번도 적지 않았다. 레이는 그녀의 마음속을 꿰뚫듯이 면밀히 검토해 보았다. 이것은 분명히 우정의 편지였지만 라이너는 다른 의미를 찾아보다가 이마를 찌푸렸다. 다른 의미가 있을 리 없었다. 그러나 그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왜 그리스가 아니라 런던으로 가버렸는가 하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는 배를 눌러 비서를 불렀다. 오늘 양의 런던 아파트에 전화를 걸어요. 그는 지시하고는 몇 초 동안 기다렸다. 레인, 내 편지 받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에 차 있었다. 그래, 지금 방금. 그럼 저녁 식사하러 올 거예요. 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영국으로 갈 텐데 그동안 저녁 식사 준비가 되겠어. 토요일 저녁이면 되겠네요. 금요일은 데스데모나 역의 연습 공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어요. 데스데모나. 아, 당신은 모르시죠? 클라이드가 로마로 편지했는데 제가 데스데모나 역을 맡았어요. 마크 심슨이 오셀로 역을 맡고 클라이드가 직접 연출을 맡았어요. 멋진 소식이죠? 저스틴, 정말 기막히게 멋진 소식이로군. 그는 신난다는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난 당신이 그리스로 가지 않은 이유를 몰라 궁금했었지. 데인이 이해해줬어요. 어쩌면 데인 혼자서 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는 신부가 되어서 이질감을 두지 않으려는 느낌을 주기 위해 함께 가자고 했을 거예요.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는 동의하는 듯했다. 우리 토요일에 만나요. 6시면 되겠죠. 한두 잔 나누면서 체결한 조약이 마음에 들면 음식을 차려주겠어요. 그러지. 물론 가고 말고. 잘 있어, 저스틴.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그녀에게 줄 선물 때문에 고심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보통 때처럼 빈손으로 갔다. 성격이 유별나서 꽃에도 무관심했고 사탕은 입에 대지도 않았다. 아무리 귀중한 선물을 받아도 구석에 처박고는 금방 잊어버렸다. 그러나 대인에게서 받은 선물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아니, 저녁 식사도 하지 않고 샴페인을 마실 거야. 그럼요. 우리가 처음 싸우고 처음으로 화해하는 특별한 날인데요. 그녀는 연습이라도 했는지 가볍게 말을 하고는 담요 위에 앉았다. 당신은 오늘 밤 아주 매력적으로 보여. 그는 화해를 축하하는 의미로 말했다. 난 참을 수 없어요, 레인. 그 얘기 진정이에요. 그 얘기라니. 로마에서 말한 나를 사랑한다는 말. 그것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당신은 이미 나에게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고선 왜 또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지 모르겠군. 레인, 당신은 내가 큰 소란이라도 피운 듯이 말하는군요. 이봐요. 내가 오늘 밤 위대하신 하르타임 씨의 마음을 건드려서 사과하기 위해서 초청한 줄 알아요. 저스틴, 왜 방어를 하지? 그녀는 못 참겠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당신이 나에게 한 번이라도 이기게 해준 적이 있었나요? 만일 내가 그렇게 했다면 당신은 날 헌신짝처럼 버렸을걸. 지금은 못할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까지도 못했다면 앞으로도 그럴 수는 없어. 당신은 지독한 악당이에요. 그녀는 화를 못 참겠다는 듯이 그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이를 갈았다. 이 추악한 독일인. 다시 날 사랑한다고 말해봐요. 얼굴에 침을 뱉어줄 테니까요. 그도 화가 났다. 그것 때문에 날 오라고 했어. 그렇지. 단지 당신의 감정을 시험해 보려고.
그녀의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어깨가 들먹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더니 입에선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울지 말아요, 저스틴. 당신을 울릴 생각은 없었어. 그녀는 흐느끼면서 말했다. 알았어요. 이제 당신이란 사람을 알았어요. 레이는 그녀를 달래며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는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로마에서 했던 키스와는 느낌이 다른 키스였으며 그녀의 눈물을 마르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다시 입술을 포개어 그녀를 안아주었다. 평화로움에 충만된 채 꿈같은 시간이 흘러갔다. 그의 팔이 그녀의 등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며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잡아당겨 저스틴은 질식할 것만 같은 놀라움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몸과 하나가 되자 그의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이 부르짖었다. 엄청난 기쁨이 그녀의 몸을 휩싸고 모든 순간에 무의식적인 강렬함밖에는 느끼지 못했다. 생각과 감각만이 계속되며 모든 것이 아득해져 갔다. 라이너가 밤새도록 불을 지펴서인지 런던의 차가운 아침에도 방은 따뜻했다. 그가 움직이자 저스틴이 그의 팔을 붙잡으며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가지 말아요. 안 가. 걱정 말아요. 그는 베개를 가지고 와서 머리 밑으로 받치며 그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괜찮아. 춥진 않아.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이 춥다면 침대로 가도 괜찮아요. 몇 시간 동안 당신과 융단 위에서 함께 있었는데 춥다면 말이 되겠어. 이건 드로이다에서 만든 건데 괜찮죠? 드로이다. 이 융단 말이에요. 캥거루 털로 만든 거예요. 별로 이국적이지도 않고 선정적이지도 않은데 내가 당신에게 인도산 호랑이 가죽을 선물할게. 세상에, 저녁도 먹지 않았는데 벌써 아침을 먹어야 될 시간이잖아요. 사랑만 먹고 살 수는 없을까요? 난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내 아내로 맞아야겠다고 생각했었지. 아내요? 그래, 당신을 아내로. 그런데 당신은 남편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군. 글쎄요. 그녀는 아내라는 말을 음미하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는 일어서서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먹을 아침을 지으면서 남편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봐. 아침을 지어드리는 것은 상관없지만 나를 죽는 날까지 속박을 시킨다면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하여튼 난 결혼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야. 내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는 건 저스틴도 잘 알 거야. 난 연기 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언제 당신한테 그만두라고 요구했어. 이제 당신도 어른스러워져야 해. 난 당신을 부엌에서 평생을 보내게 만들지는 않아. 우리 아이를 위해서 보모를 둘 수도 있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 네, 아이까지요. 저스틴은 꿈도 꾸지 않았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라이너는 엄숙하게 말했다. 당신은 결정을 내릴 때 이 점을 명심해야 해. 난 당신이 친구가 아닌 아내로서 필요하다는 것을. 아내가 아닌 당신은 전혀 필요 없어. 그녀는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오, 레인, 제발 그렇게 어렵게 굴지 말아요. 혁명은 도시의 밀집된 빈곤 속에서 싹트기 마련이다. 횃불을 든 군중들이 구호를 외치며 밤늦게까지 밀려다녔다. 파판드레오, 파판드레오. 데이는 에브조네의 국경을 넘었는데 그때까지 로마의 신문들은 그리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에 대해 보도했다. 그는 나무가 없는 갈색 들판에서 고향 땅인 드로이다를 연상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며 숨을 크게 들어 마신 후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그가 설명하면 엄마는 이해해 주시리라. 아테네가 빨리 보고 싶어 빨간색 경기용 자동차를 속력을 내서 몰았다. 그는 그리스의 아름다운 경치에 넋을 잃었으며 이곳이 행복의 요람인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도중에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를 추모한 기념비를 돌아볼 수 있었다. 그 기념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그네여, 스파르타 국민들에게 우리가 명령에 따른 대가로 여기에 잠들었다는 것을 전해다오. 그것은 그가 배운 말들과 너무도 비슷해서 그의 마음에 전율을 느끼게 했다. 그는 카메나 보우라에서 차를 멈추고 쉬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수영을 즐겼다. 데이는 밤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혼자서 미사를 올렸고 낮에는 산책을 즐겼다.
그가 사람들의 곁을 지나칠 때면 그들은 그의 용모에 감탄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날씨는 더웠고 조용하고 나른한 완벽한 평화로움이었다. 그는 천주님께 마음속으로부터의 깊은 감사 기도를 올렸다. 그는 수영하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은 절벽 사이에 나 있는 작은 원형의 모래사장이었으며 그는 자주 그곳에서 수영을 즐겼다. 멀지 않은 곳에 영국 사람 2명이 누워 있었고 그 사람들 옆에는 독일어로 말하는 여자들이 서 있었다. 그는 매일 수영하러 나오는 영국인들에게 물었다. 어때요? 멋져요. 조금 물살이 세서 수영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는 미소를 짓고는 천천히 물로 들어갔다. 그는 수영을 잘했다. 독일 여자들도 바닷속에 들어왔는데 그녀들은 대인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며 얕은 곳에서 수영을 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비명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여자들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대인은 반드시 누운 자세로 다가가 여자들을 끌어당겨 얕은 곳으로 밀어냈다. 그가 익사 직전에 2 여자를 구한 힘은 초인적이었으며 그들을 안전한 곳까지 밀어낸 그는 지칠 대로 지쳤다. 그는 다시 물에 떴으나 가슴속에서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고 고통이 심해져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내 심장이 마비되는구나. 내 심장. 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죽음이라니. 난 내가 배운 것을 증명해야 해. 천주님, 도와주소서. 지금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난 죽기 싫습니다. 그의 경련을 일으키던 몸이 조용해졌고 근육이 풀어졌다. 그는 몸을 뒤집어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서 기운이 빠지고 천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미소 지으려고 했다. 2 영국 사람들은 우는 여자들을 모래 위에 앉히고는 대인을 찾았으나 푸른 바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대인이 사라진 것이다. 그들은 대인의 시체를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사람이 익사했을 경우에는 가라앉았다가 며칠 후에나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이다. 1시간 뒤 미국 공군부대 소속인 헬리콥터가 바다 위를 수색하던 중 해변에서 20km 떨어진 지점에서 대인이 평화롭게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마치 살아있는 듯하여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으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는 죽어 있었다. 3시간 후에 대인의 시체는 육지로 운반되었다. 대인의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 크레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들은 그가 누군지 잘 몰랐으나 산보하는 그의 모습에 그들은 즐거웠고 그와 나누는 짧은 이야기들을 좋아해 항상 그가 산보할 때를 기다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그를 사랑했었다. 그들은 바다로 몰려내려갔고 여자들은 초라하게 모두 검은 옷을 걸쳤으며 남자들은 헐렁한 구식 바지에다 옷깃을 풀어헤치고 소매를 걷어올린 하얀 셔츠를 입었다. 그들은 조용히 무리를 지어 서서 기다렸다. 기정이 돌아온 다음에 몸집이 큰 상사 한 명이 모래밭으로 뛰어나오더니 돌아서서는 담요로 싼 것을 2 팔로 조심스럽게 받았다. 그는 물가를 지나 몇 걸음 걸어 올라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팔에서 내려놓았다. 담요를 펼치자 크레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담요 주변으로 몰려와 저마다 가슴에 송호를 그었다. 여자들의 작은 통곡 소리는 흡사했던 구슬픈 선율과도 같았다. 시간은 오후 5시쯤, 태양은 절벽 너머 서쪽으로 기우는 중이었지만 아직은 바닷가에 무리를 지은 검은 형체들과 끝없이 펼쳐진 모래 위에 눈을 감고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꼼짝 않는 모습을 비춰주었다. 크레타 사람들과 미국 병사들은 함께 대인을 들것에 누인 뒤 들고 갔다. 아테네에는 폭동이 일어나 질서가 파괴되고 있었으나 미 공군 대령은 파란 호주 여권을 쥔 채 상부와 연락하고 있었다. 대인의 여권 직업란에는 그저 학생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가장 가까운 친척 주소로는 런던에 있는 저스틴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는 드로이다보다 런던이 더 가까웠으므로 무심히 그녀의 주소를 적어 놓았던 것이다. 그의 숙소에서는 가방들이 찾아갈 곳을 기다리고 있었다.